외계 함선 안에서 인류가 마주한 존재는 압도적인 지능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자아가 없습니다. 보고, 듣고, 계산하지만 나라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 생물학적 기계. 그리고 그들은 인류의 의식을 불필요한 노이즈이자 공격 신호로 간주합니다. 지능은 있지만 영혼은 없는 포식자들 앞에서 인간의 자아는 진화의 축복일까요? 아니면 도태되어야 할 결함일까요? 피터 와츠가 던지는 서늘한 지적 공포 블라인드 사이트, 그 기괴한 조우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챕터 1. 화염의 전령들. 65,000개의 불빛이 던진 질문. 2082년 어느 날 인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경악했습니다. 밤하늘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65,000개의 화염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이 빛들은 단순한 천체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배치한 듯한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었어요. 피터 와츠의 블라인드 사이트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자연현상일 가능성을 탐색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화염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화염들이 지구를 향해 무언가를 방출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전 세계의 천문대와 우주 관측소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망원경들은 하늘을 향했고 컴퓨터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분석 결과는 인류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화염들은 단순히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지구를 스캔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65,000개의 눈이 여러분을 내려다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엑스레이처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면 말이에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군대는 경계태세에 들어갔고 과학자들은 24시간 교대로 관측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당황한 건 일반 시민들이었어요. 인터넷은 온갖 추측과 음모론으로 들끓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외계인의 침입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새로운 형태의 자연현상이라고 믿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화염들이 방출하는 신호들을 분석한 결과 그것들이 단순한 스캔이 아니라는 게 판명된 거예요. 지구상의 모든 전자기기, 모든 통신망, 심지어 인간의 뇌파까지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씩 꺼내 읽듯이 인류 문명의 모든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던 거죠. 이때부터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이 깨달음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재들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거나 소통을 시도하는 대신 일방적으로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며칠이 더 지나자 화염들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명확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데이터베이스에는 접근 기록이 남아 있었고 인공위성들의 메모리에는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발견되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화염 현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를 관찰한 존재들은 분명히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단순한 관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갑자기 우리는 우주에서 더 이상 최고 포식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어딘가에 우리보다 훨씬 발달한 문명이 존재하고 그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습니다. 정부들은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우주방어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외계 문명과의 접촉에 대비한 프로토콜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류가 스스로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의 의식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화염 현상은 단순히 외계 문명의 존재를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인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트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화염들이 사라진 지 몇 년 후 인류는 마침내 그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한 원정대를 보내기로 결정해요. 하지만 이 여행은 단순히 외계 문명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자신의 본질을 탐구하는 철학적 여정이기도 했거든요. 챕터 2. 로르샤의 호의 승무원들, 특별한 인간들. 그렇게 결정된 원정대의 핵심은 로르샤의 호라는 우주선이었어요. 하지만 이 우주선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인류는 이번 임무를 위해 정말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했거든요. 먼저 시리리 케이톤이란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 원정대의 통역관이자 언어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시리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는 베이스라인, 즉 완전히 자연 상태의 인간이었거든요. 22세기에 접어든 이 시대에 대부분의 인류는 유전자 조작이나 신경 강화를 통해 향상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리는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 조상들과 똑같은 변화하지 않은 인간이었어요. 왜 굳이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흥미로워요. 시리는 다른 승무원들과 달리 순수한 인간의 직감과 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외계 생명체와 조우했을 때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반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인류를 대표하는 표범 같은 존재였어요. 시리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어에 대한 놀라운 직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복잡한 알고리즘이나 컴퓨터 분석 없이도 순수한 인간적 감각으로 언어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희귀한 능력이었어요. 대부분의 언어학자들이 기계의 도움에 의존하는 시대에 시리는 자신의 뇌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리만이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로르샤의 호에는 더 놀라운 승무원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아만다 베이츠라는 군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평범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츠는 다중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병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으로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그녀의 뇌 속에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인격이 존재했어요. 각각의 인격은 서로 다른 전문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어떤 인격은 전투 전문가였고 다른 인격은 기계 조작 전문가였어요. 또 다른 인격은 심리 분석 전문가였죠. 마치 한 사람 안에 여러 명의 전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능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베이츠는 특수한 뇌 수술을 받았거든요. 뇌의 여러 영역을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각 영역은 서로 다른 기억과 기술을 저장할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인격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베이츠의 동료로는 이삭 쉬만스키라는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합성체였습니다. 합성체라는 게 뭘까요? 쉬만스키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 조작을 받은 인간이었어요. 그의 DNA는 완전히 재설계되어 있었거든요. 그 결과 쉬만스키는 보통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뇌는 컴퓨터처럼 빠르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었고 그의 몸은 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다. 특히 생물학적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복잡한 생명체의 구조나 행동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쉬만스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는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전자 조작 과정에서 감정을 담당하는 뇌의 영역이 약화된 거예요. 덕분에 그는 항상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다운 따뜻함은 부족했어요. 로르샤의 호에는 또 다른 특별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간. 이 이름 자체가 특이하죠. 간은 인공지능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니었어요. 그는 스크램블러라고 불리는 특수한 존재였습니다. 스크램블러가 뭘까요? 간은 원래 자폐증이 있는 인간이었어요. 하지만 그냥 자폐증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형태의 자폐증이었거든요. 그의 뇌는 패턴 인식에 있어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였지만 대신 감정 이해나 사회적 소통에는 완전히 무능했어요. 과학자들은 간의 이런 특성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수술을 통해 그의 뇌에서 감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거의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간은 순수하게 패턴만을 인식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규칙들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간에게는 정말 신기한 점이 있었어요. 그는 말을 할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고 감정 표현도 전혀 없었는데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마치 연기하는 것처럼 완벽한 사회적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감정이 아니라 학습된 패턴일 뿐이었습니다. 이런 특별한 승무원들을 이끄는 건 사라스티라는 뱀파이어였어요. 네, 뱀파이어요. 22세기의 뱀파이어는 전설 속 괴물과는 달랐어요. 사라스티는 과학적으로 부활된 존재였거든요. 뱀파이어는 사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분기된 아종이었어요. 수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와 갈라진 또 다른 인류였습니다. 뱀파이어들은 일반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과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직각으로 교차하는 선들을 보면 발작을 일으켰거든요. 이 약점 때문에 뱀파이어들은 오래전에 멸종했어요. 인간들이 농업을 시작하고 정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뱀파이어들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거죠. 하지만 22세기의 과학자들은 이 약점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어요. 유전자 조작을 통해 직각 공포증을 없앤 뱀파이어를 되살려낸 거였습니다. 사라스티는 그렇게 부활한 뱀파이어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일반 인간보다 몇 배나 빠른 사고 속도를 가지고 있었고 복잡한 문제들을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전략적 사고나 패턴 분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천재적이었어요. 하지만 사라스티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완전히 다른 종으로 여겼거든요. 마치 우리가 침팬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사라스티에게 인간은 열등한 존재였어요. 그는 인간들과 협력할 수는 있었지만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5명이 로르샤의 호위 승무원이 된 거예요. 베이스라인 인간인 시리, 다중인격의 베이츠, 합성체 쉬만스키, 스크램블러간, 그리고 뱀파이어 사라스티. 각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인간이거나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존재들을 한 팀으로 만들었을까요? 인류는 외계 문명과의 만남에서 가능한 한 많은 관점을 확보하고 싶었거든요. 순수한 인간의 직감, 분할된 전문성, 강화된 논리력, 패턴 인식 능력, 그리고 초월적 지능까지 모든 종류의 사고방식을 한 곳에 모은 거였어요. 각 승무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시리에게는 다른 승무원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고 사라스티에게는 인간들이 모두 답답해 보였습니다. 간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베이츠는 자신의 여러 인격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바로 이런 차이점들이 로르샤의 호의 강점이었어요. 하나의 사건을 바라볼 때 5가지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왔거든요. 외계 문명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각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했을 테니까요. 로르샤이호가 지구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렇게 다른 존재들이 과연 협력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단순히 외계인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본질 자체를 탐구하는 철학적 실험이었습니다. 챕터 3. 태양계 끝에서의 만남, 스크램블러와의 첫 접촉.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어요. 로르샤 예호가 태양계 끝자락에서 그들을 만난 거예요. 스크램블러라고 불린 이 외계 존재는 처음부터 모든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들의 크기였어요. 스크램블러는 거대한 우주선이라기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체에 가까워 보였거든요. 몇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몸체가 마치 바다의 문어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어요. 표면은 끊임없이 변화했고 때로는 거울처럼 반짝이다가도 순식간에 암흑 같은 색으로 변했습니다. 시리가 처음 스크램블러를 관측했을 때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평소처럼 차분하게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했지만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스크램블러의 움직임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지만 그 패턴이 인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베이츠는 여러 인격을 통해 각각 다른 관점으로 스크램블러를 바라봤어요. 어떤 인격은 두려움을 느꼈고 다른 인격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인격은 완전히 무관심했죠.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오히려 스크램블러의 복합적인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첫 번째 교신 시도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르샤이어에서 표준적인 수학적 신호를 보냈을 때 스크램블러의 반응은 당황스러웠어요. 그들은 신호를 받고 즉시 똑같은 신호를 되돌려 보냈거든요. 마치 앵무새처럼 말이에요. 처음에는 단순한 메아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램블러가 되돌려 보내는 신호는 완전히 동일한 것이 아니었어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었거든요. 사라스티가 이 변화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했을 때 그는 섬뜩한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스크램블러가 단순히 신호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신호 자체를 분해하고 분석해서 완전히 이해한 다음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간은 스크램블러와의 교신에서 감정적인 요소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분석해도 스크램블러의 신호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었어요. 지구상의 모든 지능적 생명체는 어떤 형태로든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더 복잡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을 때 스크램블러의 반응은 더욱 기이해졌어요. 로르샤이어에서 소수 배열이나 물리법칙 같은 복잡한 정보를 전송하면 스크램블러는 그것을 받자마자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환해서 되돌려 보냈어요.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언어 신호를 보냈을 때였어요. 로르샤이어에서 간단한 영어 단어들을 전송했는데 스크램블러는 그 단어들을 완전히 해체해서 다시 조립했어요. 마치 단어의 의미는 무시하고 음성학적 구조만 분석한 것 같았거든요. 시리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어요. 스크램블러에게는 의미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였죠. 그들에게 언어는 그저 패턴의 조합일 뿐이고 그 패턴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었어요. 베이츠의 한 인격은 이런 상황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상상해온 외계인과의 첫 만남이 이렇게 우스꽝스러울 줄 누가 알았겠냐고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인격은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 소통이 불가능하다고 걱정했거든요. 사라스티는 다른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언어나 수학 대신에 시각적 패턴을 사용해보자는 거였죠.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들을 조합해서 신호를 만들어 보냈는데 스크램블러의 반응이 조금 달랐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패턴을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패턴을 창조해서 보내왔거든요. 그런데 그 새로운 패턴들이 수학적으로 완벽했어요. 마치 고등수학의 정리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간이 패턴들을 분석해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스크램블러가 보내온 패턴들은 단순한 기하학이 아니라 복잡한 물리학 방정식들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인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영역의 물리학이었어요. 이때부터 로르샤이호의 승무원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스크램블러는 단순히 지능이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사고를 하는 존재라는 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의미나 목적 같은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시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과연 의미라는 것이 지능의 필수 조건일까 하고 말이에요. 스크램블러는 분명히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지능은 인간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였거든요. 베이츠의 또 다른 인격은 더 급진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스크램블러가 사실은 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마치 완벽한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모든 것을 처리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는 존재일 수 있었어요. 이런 가능성들 때문에 로르샤이호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어요. 외계 문명과의 첫 만남이 이렇게 당황스러울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소통의 기본 전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라스티는 이런 상황에서도 냉정을 유지했어요. 그는 스크램블러의 행동 패턴을 계속 분석했고 서서히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램블러의 반응들이 완전히 무작위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스크램블러가 갑자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 신호는 이전의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마치 스크램블러가 지금까지 인간들을 관찰하고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시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챕터 4. 지능 없는 지성체, 스크램블러의 정체. 이 새로운 신호는 정말 놀라웠어요. 스크램블러가 보내온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인간의 언어 구조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문법적 규칙까지 정확히 따르고 있었어요. 마치 며칠 사이에 인간의 언어학을 마스터한 것 같았죠. 사라스티가 가장 먼저 이 변화를 감지했어요. 그의 뱀파이어 두뇌는 패턴 인식에 탁월했거든요. 흥미롭습니다. 스크램블러가 우리의 소통 방식을 학습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가 말했을 때 모든 승무원들이 주목했어요. 이상한 점은 바로 이거였어요. 스크램블러가 보내는 메시지들이 문법적으로는 완벽했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의미가 통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문법 교과서를 달달 외운 외국인이 단어를 무작위로 조합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형식은 완벽한데 의미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스크램블러는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붉은 생각이 차가운 숫자를 마시며 투명한 시간 속에서 울었다.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한국어 문장이에요. 하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죠. 이런 식의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어요. 강 교수는 이 현상을 보면서 크게 당황했어요. 언어학자로서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거였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해요. 언어의 표층 구조는 완벽하게 습득했는데 심층 의미는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마치 앵무새가 사람 말을 따라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라스티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는 더 깊이 있게 이 현상을 바라봤거든요.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스크램블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때 스크램블러에게서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이 드러났어요. 로르샤의 호의 시스템에 직접 침투를 시도한 거예요. 물론 보안 시스템 때문에 완전한 침투는 불가능했지만 그 시도 과정에서 스크램블러의 정보 처리 능력을 엿볼 수 있었어요. 시리 컴퓨터가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스크램블러는 인간이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암호화 시스템을 몇 분 만에 해독하려고 시도했거든요.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그 접근 방식이 너무나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차별 대입 공격이 아니에요. 시리가 보고했어요. 스크램블러는 우리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려고 매우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치 수천 명의 해커가 동시에 작업하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들을 종합해보면서 사라스티는 어떤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설은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지능과 의식을 동일한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거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해요. 인간은 보통 높은 지능을 가진 존재는 당연히 의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똑똑하면 자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자신만의 주관적 경험도 있을 거라고 여기는 거죠. 하지만 사라스트의 가설은 이런 가정에 정면으로 도전했어요. 만약 의식 없이도 엄청난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각하지 못하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고 심지어 창조적인 일까지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이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사실 인간 세계에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뇌의 많은 기능들이 의식 없이 이루어지거든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호흡을 관리하고 균형을 잡는 일들 말이에요. 심지어 복잡한 계산이나 언어 처리도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가장 창의적이고 지적인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갑자기 영감이 떠오르거나 복잡한 문제의 해답이 번뜩 생각날 때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은 의식적인 노력보다는 무의식적인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라스티는 이런 관점에서 스크램블러를 바라봤어요. 스크램블러는 아마도 순수한 정보 처리 시스템일 거예요.
의식이나 주관적 경험 같은 건 없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패턴을 찾아내는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어요. 이 가설이 맞다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의식이 있는 존재라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요. 욕구가 있고 감정이 있고 자기보존 본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의식 없는 지성체라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거든요. 의식이 없다는 건 두려움도 없고 자비도 없고 호기심도 없다는 뜻이에요. 오직 주어진 기능만을 수행하는 완벽한 기계 같은 존재인 거죠. 하지만 그 기능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할 수 있어요. 강 교수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했어요. 만약 정말로 그런 존재라면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소통이라는 건 결국 상호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상대방이 이해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실제로 스크램블러와의 교류 과정에서 이런 의혹은 더욱 강해졌어요. 스크램블러는 인간의 모든 신호에 반응했지만 그 반응이 진정한 소통인지 아니면 단순한 반사적 행동인지 구분하기 어려웠거든요. 마치 정교한 거울 같았어요. 인간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적절하게 변형해서 돌려보내는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로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단지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맞는 패턴으로 응답하는 것일 수도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스크램블러가 갑자기 로르샤의 호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보내온 거예요. 선박의 내부 구조나 승무원 배치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를 얻었는지는 미스터리였어요. 챕터 5. 의식은 진화의 실수인가? 철학적 탐구. 이렇게 스크램블러가 보여준 기이한 능력들은 와치로 하여금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었어요. 과연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능력일까요? 아니면 단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와츠는 이 소설을 통해 의식에 대한 우리의 기본 가정들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보통 의식이 있어야 지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스크램블러는 그런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의식 없이도 얼마든지 복잡하고 정교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사실 이런 아이디어는 현실에서도 충분히 관찰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걷거나 호흡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동들은 의식적으로 조절하지 않아도 알아서 이루어지잖아요. 심지어 더 복잡한 행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숙련된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나 축구선수가 공을 다룰 때 그들은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일지 발을 어떻게 놓을지 일리 의식적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와츠는 이런 현상을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였어요. 만약 의식 없이도 이런 복잡한 행동들이 가능하다면 아예 의식이 없어도 지능적인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스크램블러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의식은 전혀 없는 생명체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식이라는 건 오히려 비효율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 있으면 온갖 쓸데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걱정도 하고 후회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와츠는 의식을 일종의 진화적 부산물로 봤어요. 뇌가 복잡해지면서 우연히 생겨난 현상이지 꼭 필요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 공작의 꼬리처럼 말이에요. 공작의 화려한 꼬리는 실제로는 생존에 불리해요. 무겁고 눈에 띄어서 포식자에게 잡히기 쉽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이유는 짝짓기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의식도 비슷할 수 있어요. 생존 자체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다른 이유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아니면 아예 그냥 우연히 생겨난 부산물일 수도 있고요. 컴퓨터가 작동할 때 나는 열처럼 말이에요. 컴퓨터의 목적은 열을 만드는 게 아니지만 작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생각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의식, 자아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아니 어쩌면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장애물일 수도 있어요.
스크램블러를 관찰하면서 로르샤의 호위 승무원들이 느낀 것도 바로 이런 당혹감이었어요. 스크램블러는 분명히 지능적이었어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교한 전략을 구사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아는 그런 의식이나 자아가 전혀 없었어요. 마치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계 같았어요. 아니, 기계보다도 더 정교했어요. 기계라면 적어도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잖아요. 하지만 스크램블러는 그런 의도나 목적의식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존재하고 행동했어요. 이런 존재와 마주했을 때 인간들이 느끼는 건 일종의 실존적 위기였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의식의 중요성, 자아의 고유성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스크램블러가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었어요. 쓸데없는 감정이나 자아의식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니까 모든 역량을 실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의식이 있는 인간보다 훨씬 완벽한 존재였던 거죠. 와츠는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 독자들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과연 의식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현대 신경과학 연구들도 비슷한 결론들을 내놓고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이미 결정된 후에 의식이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뇌과학 실험에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자유롭게 손을 움직이라고 했을 때 뇌 활동을 보면 의식적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미 운동 신호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즉, 의식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무의식이 먼저 결정하고 의식은 나중에 그걸 인식하는 거죠. 이런 연구들은 의식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혹시 의식이라는 건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후에 설명을 만들어내는 역할만 하는 건 아닐까요?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현상도 흥미로워요. 이건 뇌 손상으로 시각 인식 능력을 잃은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환자들은 자신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각 정보에 반응할 수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못 보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보고 있는 거죠. 와츠는 소설 제목을 바로 이 현상에서 따온 거예요. 블라인드 사이트, 즉 보이지 않는 시각이라는 뜻이죠. 이는 의식 없이도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소설 속에서 스크램블러는 어떻게 보면 거대한 블라인드 사이트 현상 같았어요. 모든 걸 인식하고 처리하지만 그걸 의식하진 않는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강력했어요. 챕터 6. 기계 속의 유령들, 인간성의 경계. 그런데 소설에서 정말 흥미로운 건 스크램블러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복잡하고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존재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인간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인간과는 다른 존재들 말이에요. 사만타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녀는 다중인격 장애를 가진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게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라 일종의 진화된 형태로 제시되거든요. 여러 개의 독립적인 인격이 하나의 몸 안에서 공존하면서 각각 다른 전문 분야를 담당해요.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형태의 인간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겨요. 사만타는 과연 한 명일까요? 아니면 여러 명일까요? 각각의 인격이 독립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서로 다른 개체인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큰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는 부품들일까요? 더 극단적인 예가 바로 간절이에요. 이들은 아예 개체성을 포기한 존재들이거든요. 여러 개의 뇌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집단의식을 형성하죠. 개별적인 자아는 사라지고 집단적인 사고만 남은 상태예요. 간절들을 처음 만난 시리케이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이들을 보면서 혐오감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인 개체성을 완전히 포기한 존재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간절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외로움도 갈등도 오해도 없는 완벽한 소통의 상태에 있었어요. 정보는 즉시 공유되고 의사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감정적인 마찰도 최소화되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꿈꿔왔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여기서 와츠는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요. 개체성이 과연 인간의 본질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진화의 한 단계에 불과한 걸까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개성과 자유의지가 사실은 비효율적인 시스템의 부산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맥락에서 베이스라인 인간들, 즉 우리 같은 일반 인간들이 오히려 구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소설 속 미래에서 베이스라인들은 점점 쓸모없어지고 있었어요. 더 효율적이고 특화된 존재들에게 밀려나고 있었죠. 시리 케이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인물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특별한 능력이 되었거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대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했어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분석할 수 있었죠. 케이톤의 경우는 특히 흥미로워요. 그는 자신이 진짜 인간인지 의심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처럼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특성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인간답지 않은 존재들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소설을 읽다 보면 점점 헷갈려져요. 누가 진짜 인간이고 누가 아닌지 말이에요. 스크램블러처럼 완전히 다른 존재는 구분이 쉽지만 사만타나 간절들처럼 인간에서 변화한 존재들은 경계가 모호해져요. 와츠가 제시하는 건 결국 인간성이라는 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또 변화해야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인간의 특성들이 사실은 특정한 환경에 적응한 결과일 뿐이라는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의식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소설에서는 의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그려져요.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게 더 빠르고 정확할 수 있다는 거죠.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 분노, 슬픔 같은 감정이 인간다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때로는 판단을 흐리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죠. 케이톤처럼 감정이 억제된 상태에서 더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개체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아의식과 개성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간절들을 보면 그런 개체성을 포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있어요. 완벽한 소통, 효율적인 협력, 갈등의 최소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결국 와츠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인간성이라는 건 과연 보존되어야 할 가치일까요? 아니면 진화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화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철학적인 사변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현실에서도 비슷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유전공학이 발전하고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현실화되면서 인간의 정의 자체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소설 속 베이스라인들이 느끼는 불안과 위기감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어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존재들 앞에서 전통적인 인간의 가치와 역할이 도전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기서 와츠의 시각이 정말 날카로운 건 단순히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그 변화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을 냉정하게 평가해요. 사만타의 다중인격은 질병이 아니라 적응일 수 있고 간절들의 집단의식은 퇴화가 아니라 진화일 수 있어요. 케이톤의 반사회적 성격은 결함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일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성이라는 개념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우리가 지키려는 인간다움이 과연 본질적인 가치인지 아니면 특정한 시대와 환경에 맞춘 임시적인 적응인지 말이에요. 챕터 7. 중국인의 방과 철학적 좀비, 의식의 환상. 그렇다면 의식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주관적 경험, 이 느낌이라는 게 정말로 필요한 걸까요? 철학자 존 설의 중국인의 방, 사고 실험을 떠올려 보세요.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방 안에 앉아 있어요. 밖에서 중국어 질문이 들어오면 그는 복잡한 규칙서를 보며 적절한 중국어 답변을 내보내죠. 밖에서 보기엔 완벽하게 중국어를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단지 기계적으로 규칙을 따를 뿐이죠. 왓츠는 이 실험을 더욱 날카롭게 확장해요. 만약 우리의 뇌도 결국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면 어떨까요? 복잡한 신경회로망이 입력을 받아 출력을 내놓는 거대한 중국인의 방이라면요? 블라인드 사이트에서 살인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학습하고 반응하지만 주관적 경험은 없어요. 고통을 느끼지 않고 즐거움도 없고 두려움이나 희망 같은 감정도 없죠. 단지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행동할 뿐이에요. 이게 바로 철학적 좀비의 개념이에요. 겉으로는 완전히 인간과 똑같지만 내면의 주관적 경험이 전혀 없는 존재 말이에요. 좀비가 아프다고 소리치면 우리는 그가 고통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고통이라는 신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출력할 뿐이죠. 처음에는 이런 아이디어가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행동이 가능할까 싶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을 쉬거나 심장을 뛰게 하는데 의식이 필요한가요? 면역 체계가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주관적 경험이 있나요? 아니에요. 가장 복잡하고 생명에 중요한 기능들조차 의식 없이 완벽하게 작동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식적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도 실제로는 그저 정교한 자동 반응일 수 있어요. 왓츠는 여기서 더 급진적인 질문을 던져요. 만약 의식이 정말로 불필요하다면 왜 진화는 이런 부담스러운 특성을 만들어냈을까요? 의식은 분명 에너지를 소모하고 때로는 비효율적인 판단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감정에 휘둘리거나 과거에 매달리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현재의 최적 행동을 방해하기도 하죠. 소설에서 살인은 이런 딜레마 없이 순수하게 목적에 집중해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목표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인간의 감정이나 의견, 심지어 동의조차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계산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식은 진화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특정한 환경에서는 유용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기능일 수도 있고요. 마치 맹장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가능성이 하나 더 있어요. 만약 의식이 착각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의식적 존재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냥 복잡한 반응 패턴을 보이는 생물학적 기계라면요? 이런 생각은 우리의 자아 개념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아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이 생생한 경험, 이 실제감이 모두 환상이라는 거잖아요. 마치 꿈속에서 꿈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요. 블라인드 사이트의 등장인물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딜레마와 마주해요. 케이턴 같은 베이스라인 인간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취약하고 비효율적인지 깨달아가요. 사만타처럼 의식이 분열되고 재구성된 존재들은 의식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 보여주죠. 그리고 살인은 의식이 전혀 없어도 얼마나 강력하고 목적지향적일 수 있는지 증명해요. 어떤 면에서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목표, 즉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성 자체를 부정하는 역설적 존재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무엇이 옳은 걸까요? 의식이라는 짐을 지고 비효율적이지만 주관적 경험이 풍부한 삶을 사는 것과 의식 없이 완벽하게 효율적이지만 경험이 전혀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중에서요? 왓츠는 답을 쉽게 주지 않아요. 대신 독자가 스스로 이 딜레마와 씨름하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동시에 취약한 현상인지 깨닫게 되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질문들이 단순히 공상과학 소설의 사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의식의 본질에 대한 질문들이 점점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의식 없는 지능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력이 뛰어나다면 과연 의식 있는 인간에게 어떤 가치가 남을까요? 우리의 주관적 경험, 감정,
창의성이 정말로 특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진화의 우연한 부산물일까요? 블라인드 사이트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인간 정체성의 가장 깊은 부분을 건드려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 사랑, 아름다움, 의미 같은 것들이 사실은 신경학적 착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깨달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의식이 환상일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 환상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챕터 8. 진화의 냉혹한 진실, 생존과 적응. 이런 철학적 고민들 속에서 왓츠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과연 의식이라는 것이 진화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연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의식은 정말로 생존에 유리한 특성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의식이라는 건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뇌는 체중의 2%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의 20%나 사용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의식적 사고는 특히나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죠. 복잡한 신경망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통합된 경험을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반면에 무의식적인 처리는 훨씬 효율적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걸을 때 일일이 다리 근육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않잖아요. 심장 박동이나 호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들은 의식의 개입 없이도 완벽하게 작동해요. 오히려 의식이 개입하면 더 서툴러지는 경우도 많죠. 왓츠는 이런 관찰을 바탕으로 충격적인 가설을 제시해요. 의식은 진화의 실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적어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진화의 유물일 수도 있고요. 자연 속에서 가장 성공적인 생명체들을 보세요. 박테리아들은 38억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해왔어요. 의식 없이도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번식하고 생존해왔죠.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복잡한 사고 없이도 숙주를 찾아내고 침입하고 복제하는 전략을 완벽하게 실행해요. 심지어 더 복잡한 동물들도 대부분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해요.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때 의식적으로 길을 계산하지 않아요.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놀라운 행동들은 모두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무의식적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인간의 의식은 왜 진화했을까요? 왓츠는 이것도 우연의 산물일 수 있다고 봐요. 뇌가 복잡해지면서 생긴 부작용 같은 거죠. 마치 컴퓨터가 복잡해지면서 생기는 버그처럼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의식이 오히려 생존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의식이 있으면 고민하게 되잖아요.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후회하죠. 이런 감정들이 때로는 빠른 판단을 방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위험한 상황에서 도망가야 할 때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늦어질 수 있어요. 어디로 가지? 이쪽이 안전할까? 저쪽이 나을까? 하면서 망설이는 사이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죠. 반면에 무의식적 반응은 즉시 일어나요. 생각할 틈도 없이 몸이 먼저 움직이죠. 블라인드 사이트의 스크램블러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의식 없이도 완벽하게 기능해요. 아니, 오히려 의식이 없기 때문에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에너지 낭비도 없고 감정적 방해도 없고 망설임도 없어요. 순수하게 목적에 따라 행동할 뿐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미래는 좀 암울해 보여요. 만약 의식이 정말로 진화적 불리함이라면 자연 선택은 결국 의식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거예요.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들이 의식 있는 인간들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왓츠는 이런 시나리오를 좀비 가설로 설명해요. 철학적 좀비라는 건 겉으로는 인간과 똑같이 행동하지만 의식이 없는 존재를 말해요. 이런 좀비들이 실제 인간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좀비는 우울해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고 자아회의에 빠지지도 않죠. 사랑 때문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지도 않고 예술이나 철학 같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아요. 오직 생존과 번식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만 행동하죠. 이런 존재들이 의식 있는 인간들과 경쟁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답은 명확해요. 더 효율적이고 적응력이 높은 쪽이 승리하겠죠. 하지만 여기서 반박할 수 있는 지점들도 있어요. 의식이 정말로 쓸모없다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을까요? 분명히 어떤 진화적 이점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의식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능력 말이에요. 이런 능력들이 생존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또한 의식은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이기도 해요. 예술, 과학, 기술의 발전은 모두 의식적 사고에서 나왔잖아요. 이런 능력들이 인간을 다른 동물들보다 우위에 서게 만든 핵심 요소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왓츠는 이런 반박들도 결국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창의성이나 사회적 지능도 의식 없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게 증명되고 있거든요. 이미 AI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고 복잡한 전략을 세우고 심지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작하는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의식은 진화의 막다른 길일까요? 인간이라는 종족은 결국 더 효율적인 존재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직면해요. 한편으로는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의식적 경험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왓츠는 이 딜레마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죠. 어쩌면 이것이 의식 있는 존재의 특권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고민 자체가 의식의 비효율성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 존재라면 이런 철학적 고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블라인드 사이트가 던지는 가장 무서운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인간적이라고 여기는 것들, 사랑, 예술, 철학, 도덕 같은 것들이 사실은 생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의 인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효율성을 위해 의식을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비효율적이더라도 의식적 경험을 지켜낼 건가요? 어쩌면 이런 선택 자체도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진화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식 있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왓츠의 소설 속에서 스크램블러들은 이미 인간을 넘어선 존재들로 그려져요. 그들은 인간의 의식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에 구속받지 않아요. 오히려 의식을 하나의 약점으로 보고 이용하죠. 챕터 9, 로르샤웨의 최후, 절망적 깨달음. 그리고 그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어요. 로르샤헤어와 스크램블러들의 최종 대결이요. 사실 대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일방적이었죠. 마치 개미가 거대한 코끼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았어요. 스크램블러들은 처음부터 인간들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의식의 작동 방식을 완벽하게 분석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의식은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 패턴은 예측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한다고 믿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세리는 이때 끔찍한 진실을 깨달아요. 인간이 스크램블러들과 처음 조우했을 때부터 모든 게 그들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걸요. 심지어 로르샤이어의 탐사 미션 자체도 스크램블러들이 유도한 것일지도 몰라요. 스크램블러들은 인간의 의식을 연구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냈을 수 있어요. 마치 과학자가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듯이 말이죠. 그들에게 인간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지만 동시에 제거해야 할 위협이기도 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스크램블러들이 인간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의식이라는 중간 단계 없이 직접 행동으로 연결돼요. 반면 인간은 모든 정보를 의식이라는 필터를 통해 처리해야 하죠. 이건 마치 최신 컴퓨터와 구식 계산기를 비교하는 것 같아요. 스크램블러들의 공격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인간의 의식 자체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죠. 인간의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을 역이용해서 정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노리는 것처럼요. 로르샤이어의 승무원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갔어요. 그들의 정신은 스크램블러들이 만들어낸 정보에 덫에 걸려 붕괴되기 시작했죠. 의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점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세리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어요. 인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개인의 생존을 위해 도망갈 것인가. 하지만 그에게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의 뇌 속에 심어진 장치가 이미 그의 운명을 결정해 놨거든요. 이때 와츠는 정말 잔인한 진실을 보여줘요. 세리가 그동안 자유의지로 선택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뇌 속 장치의 조작이었다는 걸요. 그는 처음부터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마치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정해진 대로 행동할 뿐이었죠. 그렇다면 자유의지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우리가 스스로 내린다고 믿는 결정들이 실제로는 뇌의 화학적 반응일 뿐일지도 몰라요. 의식이 있다고 해서 자유로운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스크램블러들과의 최종 대결에서 드러나는 건 인간 문명의 근본적인 취약성이에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의식, 자아, 개성 같은 것들이 오히려 생존에 불리한 요소일 수 있다는 거죠.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의식은 사치품일지도 몰라요. 로르샤이어의 파괴는 단순한 우주선 한 척의 손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류가 우주에서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우리가 지구 밖에서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은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존재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의 의식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일 뿐이겠죠. 세리의 마지막 메시지는 절망적이에요. 그는 지구로 돌아가면서 인류에게 경고를 보내려 하지만 동시에 그 경고가 소용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인간은 이미 자신들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들과 마주쳤고 그 결과는 뻔하거든요. 스크램블러들은 인간을 직접 멸종시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인간의 의식을 조작해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마치 기생충이 숙주의 행동을 조종하듯이 말이에요. 이미 지구에서도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더 가상현실에 빠져들고 실제 현실보다 디지털 세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죠. 이게 과연 자연스러운 진화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조작일까요? 와츠가 그리는 미래는 정말 암울해요. 인간의 의식이 진화의 막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의식을 가진 종족은 결국 의식 없는 종족에게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공룡이 포유류에게 자리를 내준 것처럼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전망 속에서도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스크램블러들과 달리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성찰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성찰 능력이 생존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에요.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바꿀 수 없다는 건 정말 잔인한 일이니까요. 세리의 여정은 인간 조건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우리는 의식을 가졌지만 그 의식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복잡하고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리죠. 로르샤웨호의 최후는 인류 문명의 최후를 예고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 예술, 철학,
과학, 사랑 같은 것들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무의미함 자체가 인간다움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거든요. 이런 모순적인 노력이야말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스크램블러들과의 대결에서 인간이 패배한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애초에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거든요. 한쪽은 수십억 년의 진화를 거쳐 완벽하게 최적화된 존재였고, 다른 한쪽은 아직 진화의 과정에 있는 미완성된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패배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인간은 다른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의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더 효율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의식 자체가 새로운 진화의 출발점일 수도 있어요. 스크램블러들이 도달한 건 물리적 진화의 끝점이지만 의식을 가진 존재들은 다른 차원의 진화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 로르샤이의 최후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해요.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더 효율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그리고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이 선택 앞에서 정답은 없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잃는 것이 있거든요. 인간성을 지키면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고, 효율성을 택하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와츠의 소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불편한 질문들이에요. 쉬운 답을 주지 않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인간다움의 핵심일지도 몰라요. 챕터 10. 귀환하는 예언자, 시리 케이톤의 선택.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철학적 딜레마는 시리 케이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지금 지구로 돌아가는 길 위에 있었거든요. 수십 년간의 우주 항해를 마치고 인류에게 돌아가서 로르샤이어와의 만남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시리가 마주한 현실적 딜레마를 상상해보세요. 그녀가 지구에 도착하면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할까요? 로르샤이어가 인간의 의식을 바이러스처럼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실상 기생충에 불과하다고 여겼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아니면 좀 더 희망적인 버전으로 각색해야 할까요?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진실을 전하고 나머지는 묻어두는 거죠. 어차피 요르샤에는 이미 사라졌으니까요. 진실을 알아봤자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리의 고민은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녀의 선택이 인류 전체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만약 진실을 그대로 전한다면 인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절망에 빠질까요? 아니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할까요? 와츠는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심리학적 통찰을 보여주세요. 시리가 겪고 있는 것은 일종의 카산드라 컴플렉스예요. 그리스 신화에 카산드라는 진실을 예언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죠. 시리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가 아니라 믿었을 때의 결과가 두려운 거예요. 진실이 언제나 최선인 걸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플라톤은 고귀한 거짓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어요. 때로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진실을 숨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리가 마주한 상황이 바로 그런 경우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진실을 숨기는 것 자체가 로르샤이가 인간에 대해 가졌던 편견을 증명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인간이 진실을 감당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진실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일 수도 있겠죠. 시리의 항해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정신적 여행이기도 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혼자서 우주를 항해하면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로르샤이어와의 만남을 반복해서 되새기면서 그 의미를 계속 곱씹었을 거예요.
흥미로운 건 시리가 겪었을 심리적 변화예요. 로르샤히와 직접 접촉한 후 그녀의 인간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혹시 그녀도 로르샤히의 관점에 어느 정도 동조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의 의식이 정말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시리는 더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했을 거예요. 자신이 속한 종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게 된 상황에서 그들에게 돌아가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말이에요. 이건 마치 외부자가 되어버린 내부자의 고뇌와 비슷해요. 와츠가 그리는 시리의 심리 상태를 보면 정말 섬뜩해요. 그녀는 점점 인간적인 감정이나 반응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로르샤히와의 접촉이 그녀를 변화시킨 거죠. 어쩌면 이것 자체가 로르샤히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외계 문명과의 접촉이 인간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말이에요. 단순히 기술이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변화하는 거예요. 시리가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변화였을 거예요. 그녀가 지구에 접근하면서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 보세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낯설음일까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고향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이미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의 복잡한 심경 말이에요. 시리의 귀환은 단순한 개인의 여행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그녀가 가져온 정보와 그녀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이런 무거운 책임감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생각해 보세요. 와츠는 이 지점에서 정말 뛰어난 심리 묘사를 보여주세요. 시리가 점점 감정을 잃어가는 과정이 무서우면서도 설득력 있게 그려져요. 그녀가 로르샤히처럼 순수한 논리와 효율성의 관점에서 사고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정신적 감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로르샤히의 사고방식이 시리에게 전염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리가 지구로 돌아가면서 그 감염을 인류에게 전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시리가 마주한 또 다른 딜레마는 자신의 변화를 인류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였어요. 그녀 자신도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거든요. 로르샤히와의 접촉이 그녀에게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더 무서운 건 시리가 자신의 변화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감정이 사라지고 논리적 사고가 지배적이 되는 것을 발전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건 정말 섬뜩한 변화예요. 와츠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외계인과의 만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거든요. 시리가 겪고 있는 변화를 통해 우리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돼요. 지구에 접근하면서 시리가 내려야 했던 결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로르샤히에 대한 진실을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 자신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류가 로르샤히처럼 변화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도울 것인가였어요. 이 마지막 질문이 가장 복잡해요. 만약 로르샤히식의 사고가 정말 더 효율적이고 생존에 유리하다면 인류가 그렇게 변화하는 것을 막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인간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시리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효율성과 논리가 감정과 직관보다 우월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그녀가 변화했다는 증거였어요. 와츠가 정말 천재적인 건 이런 변화를 독자가 점진적으로 깨닫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처음에는 시리가 그냥 경험을 통해 성숙해지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그 변화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죠. 시리가 지구 궤도에 진입했을 때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수십 년 만에 보는 푸른 행성이 그녀에게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전히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비효율적인 생명체들로 가득한 혼란스러운 곳으로 보였을까요?
이 시점에서 시리는 아마 최종 결정을 내렸을 거예요. 인류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결정이 무엇이었든 그것은 단순히 정보 전달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었어요. 흥미로운 건 시리가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감정적 고뇌를 별로 느끼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에요. 로르샤의 영향으로 그녀는 이미 순수한 논리의 영역으로 넘어가 있었거든요. 와츠는 이를 통해 정말 오싹한 질문을 던져요. 만약 우리가 완전히 논리적이 되어서 감정적 고뇌 없이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발전일까요? 아니면 퇴보일까요? 시리의 지구 접근은 단순한 귀향이 아니라 일종의 침입이었어요. 그녀는 이미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되어 있었고 그런 존재가 인류 사회로 돌아오는 상황이었거든요. 더 섬뜩한 건 시리 자신도 이런 변화를 완전히 자각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변화가 너무 점진적이어서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를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구에 도착한 후 시리가 마주했을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전에 떠났던 그 세계와 비교해서 무엇이 달라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녀 자신이 그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시리에게는 인간들의 행동이나 감정이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이건 마치 어른이 된 후 어린이들의 놀이를 보는 것과 비슷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리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었어요. 단순히 성숙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니까요. 인간의 감정이나 욕구가 그녀에게는 마치 원시적인 본능처럼 보였을 거예요. 와츠가 그리는 시리의 최종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겉보기에는 여전히 인간이지만 내면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내리는 결정들도 인간적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을 거예요. 시리가 인류에게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었든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인류 진화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었어요. 로르샤이가 보여준 길을 인류도 따라가야 한다는 암시였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시리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로르샤이처럼 변화하는 길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그 길을 거부했을까요? 와츠는 이런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간다움의 증거일지도 몰라요. 결국 시리의 귀환은 단순한 이야기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인류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챕터 11 블라인드 사이트의 의미, 보지 못하는 시각.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도대체 블라인드 사이트가 무엇인가요? 왜 피터 와츠는 이런 제목을 선택했을까요? 블라인드 사이트란 실제로 존재하는 신경학적 현상이에요. 뇌의 시각 피질이 손상된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기이한 증상이죠. 이들은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의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물체의 위치를 정확히 가리킬 수 있어요. 장애물을 피해 걸을 수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기이한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보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보는 것처럼 행동해요. 의식은 없다고 하면서도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마치 의식과 인식이 완전히 분리된 것 같죠. 이것이 바로 와츠가 이 소설에서 던지고자 했던 핵심 질문이에요. 의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각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걸까요? 시리는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없었죠.
로르샤이는 더 나아가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존재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체성조차 없었죠. 그런데 이들이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였나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더 효율적이고, 더 강하고, 더 적응력이 뛰어났어요. 그렇다면 의식이라는 것이 진화의 실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가장 소중한 특징이라고 여기는 의식이 사실은 불필요한 부산물일지도 모른다는 거니까요. 마치 공작의 꼬리처럼 화려하지만 실제로는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장식품 같은 거죠. 사실 우리 일상에서도 의식 없이 처리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숨쉬기, 심장 박동, 걷기, 심지어 운전하다가 정신없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들 말이에요. 와츠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오히려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느리고 더 비효율적이고 더 취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리가 인류를 개선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식을 제거하고 더 효율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한 코드를 제거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처럼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고 고민하고 꿈꾸는 것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우리는 무엇이 될까요? 와츠는 이런 딜레마를 사리와 베이츠 그리고 커닝햄 같은 인물들을 통해 보여줘요. 사리는 다중인격으로 인해 일관된 의식을 가지지 못하지만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어요. 베이츠는 감정이 제거된 상태에서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고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과연 의식이 있는 것이 좋은 걸까? 아니면 없는 것이 좋은 걸까요? 이런 질문은 현재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와요. 인공지능은 이미 많은 면에서 인간을 뛰어넘고 있어요. 바둑에서, 체스에서, 심지어 창작 영역에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인공지능에게는 우리가 가진 의식이나 감정이 없어요. 그렇다면 언젠가 의식이 없는 존재들이 의식이 있는 우리를 대체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것이 진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일까요? 와츠는 이런 가능성을 로르샤웨라는 외계 존재를 통해 극단적으로 보여줘요. 로르샤웨는 개체성조차 없는 존재였지만 인류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마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하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아나 의식은 전혀 없었죠. 이런 존재와 마주했을 때 인류는 무력했어요. 소통도 불가능하고 이해도 불가능했어요. 마치 개미가 인간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나타나요. 로르샤에는 분명히 뛰어난 존재였지만 결국 자멸하고 말았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취약했던 거죠. 이것은 의식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의식이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런 비효율성이 오히려 생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논리보다는 때로는 직관이나 감정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진화의 역사를 보면 항상 가장 강한 존재가 살아남은 건 아니에요. 공룡들은 분명히 강력했지만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멸종했죠. 반면 작고 보잘것없던 포유류들이 살아남아서 지금의 우리가 되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식이라는 것도 진화의 실수가 아니라 생존 전략일 수도 있어요. 비록 비효율적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츠는 이런 복잡한 질문들을 단순하게 답하지 않아요. 대신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만들죠.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과정 자체가 아직 우리에게 의식이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제목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있고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어요. 의식적으로는 깨닫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 소설을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표면적으로는 흥미진진한 우주 탐사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식과 존재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질문들은 우리 현실과 무관하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뇌과학이 진보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이런 문제들과 직면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뇌에 칩을 이식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감정을 억제해서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요. 아니면 기억을 조작해서 트라우마를 없앨 수 있다면요. 이런 기술들이 모두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더 효율적이 되는 것과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말이에요. 시리가 제시했던 선택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성을 포기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과 인간으로 남아있는 것 사이의 선택이었죠. 와츠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 우리가 그런 선택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생각해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아직 인간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선택의 어려움을 느끼는 거니까요. 로르샤이나 개선된 인간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최적화된 선택만이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때로는 비효율적이고 비논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선택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 그런 고통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일지도 몰라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처럼 말이에요. 이 소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질문은 결국 이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인가요? 우리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불완전함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요? 와츠는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어떤 답일 수도 있어요. 질문할 수 있다는 것,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이 소설의 진짜 주인공은 시리나 사리, 베이츠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주인공은 이 모든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복잡한 우주에서 의식이라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완벽하지 않고 때로는 비효율적이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존재들이죠. 로르샤이 같은 완벽한 존재들은 결국 자멸했지만 불완전한 인간들은 계속해서 살아남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고 고민이 나고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블라인드 사이트의 역설이에요.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보고 있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의식은 때로는 우리를 속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의식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인간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지식들이 늘어날수록 더욱 근본적인 질문들이 생겨나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 말이에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과학만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철학도 필요하고 문학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깊은 성찰이 필요해요. 피터 와츠의 블라인드 사이트는 바로 그런 성찰을 위한 출발점이에요. 이 소설을 읽은 후 우리는 더 이상 의식이나 인간성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어요. 대신 그것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진정한 인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 말이에요. 시리가 인류에게 제시했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 기로에 서 있어요.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 불완전하지만 인간다운 존재로 남을 것인가? 하지만 이런 선택 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리의 답일 수도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고민할 수 있다는 것, 때로는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로르샤에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오직 최적화된 반응만이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 우리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인류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죠. 어쩌면 그 미래는 시리가 그렸던 것과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요. 더 복잡하고 더 혼란스럽지만 그래서 더 인간다운 미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블라인드 사이트라는 현상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보지 못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 자체가 우리가 인간이라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완벽해지려고 노력하고 의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 나은 의식을 추구하는 거니까요. 결국 피터 와츠가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이런 것일지도 몰라요.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는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질문하고 성장하려는 의지에 있다는 것 말이에요. 우리는 블라인드 사이트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보지 못하면서도 보고,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기이한 존재들이죠. 하지만 바로 그런 기이함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로르샤에나 시리 같은 존재들은 그런 기이함이 없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단조로웠죠.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모순적이지만 그래서 더욱 흥미로운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흥미로움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일 수도 있어요. 완벽함은 정적이지만 불완전함은 역동적이거든요.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블라인드 사이트가 우리에게 남기는 궁극적인 메시지일 거예요. 우리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존재가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의식이 진화의 실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복잡성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이로운 존재들이에요. 별들 사이를 여행하면서도 여전히 사랑하고 꿈꾸고 희망하는 존재들 말이에요.